아이슬란드 농구 선수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아이나르는 어릴 때부터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여러 운동 중 축구를 가장 좋아했던 그는 성인이 된 뒤 비킹그루 구단에서 1군으로 뛰는 훌륭한 선수로 자랐습니다. 당시 그는 국가대표로 뛰기도 했던 팀의 주장 아틀리를 동경했고, 선수를 은퇴한 뒤 그와 함께 사업을 벌일 만큼 잘 따랐습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그의 사업이 성공하려는 순간 아틀리에게 살해됐죠. 1967년 3월 7일에 6자녀 중 넷째로 태어난 아틀리는 어릴 때부터 형제들과 축구를 하며 자랐습니다. 우애가 좋아 항상 함께했던 형제,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신 부모님, 화목했던 가족이었지만 12살 차이 나는 큰형이 경찰에 쫓기다 바다에 빠져 사망했을 때 모든 것은 변했습니다. 형이 죽은 뒤 얼마 안 가 아버지까지 돌아가시며 어머니는 홀로 아이들을 키우느라 고생스러운 나날을 보냈죠. 아틀리는 형의 꿈이었던 축구 선수를 목표로 노력했고, 결국 아이슬란드의 명문 구단 중 하나인 비킹그루의 주장 완장을 차게 됐습니다. 1991년 아이슬란드 선수권 대회에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고 3번의 국가대표 경기에 출전해 한 골을 득점하기도 했던 아틀리. 아이슬란드에서 그의 얼굴과 이름을 모르는 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당시 그는 많은 이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은퇴 시기가 되었을 무렵 그는 법학을 공부했고, 졸업한 뒤 유명 인사였던 덕분에 손쉽게 좋은 직장을 얻었습니다. 어딜 가든 그의 타고난 리더십 덕분에 동료들은 그를 좋아하며 따랐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 가는 듯 보였지만 실은 그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암페타민에 중독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죠. 중추신경과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작용을 하는 각성제, 일명 마약인 암페타민에 중독된 그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그는 더 이상 약에 의존된 삶을 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며 재활시설을 찾아갑니다. 회사의 자금을 횡령해 약을 샀다는 의혹 등 여러 구설이 있긴 했지만 스스로 치료하고자 하는 모습에 많은 이들이 그를 응원했죠. 치료에 적극 임했던 그는 생각보다 금방 시설을 나올 수 있었고, 다시 인생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가족법무법인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후배였던 아이나르가 찾아와 구단 계약 해지에 대해 상담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원래 친분이 있었던 둘은 이 일로 인해 더 가까워졌고 자주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됐습니다. 잘생긴 외모 때문에 선수로 활동하는 동안에도 가끔 모델을 하기도 했던 아이나르는 패션에 관심이 많았고, 은퇴한 뒤 자신의 옷가게를 연다는 꿈을 위해 2000년 2월부터 남성복 도매상 관리자로 일했습니다. 그의 열정과 노력은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유명 의류 브랜드인 갭과 올드 네이비의 판매 독점권을 얻었거든요. 아이나르가 80%, 아틀리가 20%의 지분이 들어간 공동 경영회사를 설립한 그들은 라오가 100호로 7번지에 갭 콜렉션이라는 매장을 내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아이나르의 지인들은 아틀리의 마약 전력과 횡령 소문이 있다며 동업을 반대했지만, 아이나르는 그가 이미 중독에서 벗어났으며 사업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했고 나중에 자신의 돈 일부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지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두 번째 기회가 있어야 한다며 과거 우상이었던 아틀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죠. 여러모로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아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끝내 그들은 2000년 11월 4일에 갭 컬렉션을 오픈했고, 지인들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매장을 찾아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꿈을 이룬 아이나르는 그들을 미소로 맞이했죠. 오픈하고 3일 뒤인 11월 7일, 여전히 행복에 젖어 있던 아이나르는 이날도 직원들에게 미소 지으며 일찍 가게를 나왔습니다. 지인들과 핸드볼 친선 경기가 있었거든요. 경기가 끝나고 술집에서 간단하게 술을 마셨던 그는 집으로 돌아온 뒤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직원들이 있으니 이른 시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되었기에 늦잠을 잘 생각이었죠. 몇 시간 뒤 그는 잠을 깨우는 벨소리에 살짝 눈을 떴는데 그보다 일찍 일어난 여자친구가 대신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누는 대화로 보아 전화를 거니는 아틀리였고, 급한 일이면 깨워준다는 여자친구의 말소리가 들렸지만 별다른 대응이 없어 그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1시간 뒤 다시 벨이 울렸을 때 깨어있었던 아이나르는 전화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상대는 아틀리였습니다. 이제 일어났냐는 핀잔과 함께 그는 자기 차가 고장났으니 근처 공원에서 만나 시내까지 태워달라는 부탁을 했고, 아이나르는 알겠다고 답했죠.
오전 11시 무렵 나가려는 찰나 아이나르는 가게 매니저로부터 업무와 관련된 전화를 받았는데 상황을 설명하며 좀 늦을 거라 말했습니다. 매니저는 이틀 전에 수리를 마쳤던 아틀리에 차가 또 고장났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틀리를 태워주고 곧 출근하겠다던 아이나르는 오후가 되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매니저는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결되지 않았죠. 그의 가족들 역시 전화해 보았지만 그는 끝내 받지 않았고 오후 2시 무렵에는 아예 전화기가 꺼졌습니다. 걱정하던 매니저는 거의 저녁이 되었을 무렵 가게를 찾은 아틀리에게 아이나르의 행방을 물었지만 그 역시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만나기로 했던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한 그는 요즘 아이나르가 우울증에 빠져 자신도 걱정된다고 말합니다. 매니저는 그의 말이 이상했습니다. 왜냐면 아이나르는 최근 꿈을 이뤄 매우 행복해 보였거든요. 저녁 8시가 넘어도 그가 나타나지 않자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했는데 성인 남성이었기에 결국 다음날이 되어서야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11월 9일 오전에 아이나르의 차가 인근 호텔 주차장에서 발견됐지만 거기에는 어떠한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을 비롯해 자원봉사자 그리고 그의 지인들까지 동원되며 지역 일대를 돌아다녔지만 끝내 그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좀 이상했던 것은 수색을 도왔던 그의 지인들 중에 아틀리는 없었다는 것. 서로 친했고 심지어 동업까지 하는 사업 파트너가 사라졌는데 그는 아내를 치과에 데려다 줘야 된다는 등 사소한 핑계를 대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수색 지역이 확대될 거라는 말이 나오자 어차피 거기 없는데라는 등 이상한 말을 했고 한 번은 언론사와의 인터뷰 중 아이나르가 스트레스를 받긴 했지만 우울증 같은 것은 없었다며 매니저에게 했던 말과 상반되는 말을 하기도 했죠. 갈수록 뭔가 좀 이상 행동을 보였던 그와 몇 번 대화를 나눴던 경찰은 며칠 뒤 그를 잠재적 용의자로 선정했습니다. 그와 만나기로 약속한 뒤 아이나르가 실종됐고 그 뒤로 그가 말한 알리바이도 거짓임이 드러났기 때문이었죠. 아이나르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아 근처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었다고 했지만 가게 보안 카메라에는 그의 모습이 찍히지 않았기에 들통난 거짓 알리바이. 그리고 아이나르의 전화기 위치 추적 결과 꺼지기 전까지 아틀리의 전화기 근처에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경찰은 그의 집을 수색했고 피가 묻은 아틀리의 신발과 옷가지를 발견, 또한 그의 차 트렁크에서 아이나르의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11월 15일에 체포된 그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앞선 증거들을 나열하자 끝내 모든 범행을 자백했죠. 그날 오전에 약속 장소에서 만난 둘은 시내로 가던 중 한동안 성황리에 오픈된 매점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는데 재정 이야기로 화제가 전환되며 분위기는 험악해졌습니다. 아틀리가 미뤘던 투자금에 대해 돈이 없다고 밝히자 아이나르는 화를 냈고 인적 드문 공원에서 내린 뒤에도 말다툼은 이어졌습니다. 아틀리의 주장에 의하면 화가 난 아이나르가 발로 자신을 차려 했고 몸싸움이 이어지자 생명의 위협을 느낀 그는 뒷좌석에 있던 공구함에서 망치를 꺼내 휘둘렀다고 합니다. 절대 살해할 의도는 아니었고 그저 자기를 보호하려 했다는 그의 주장. 망치를 휘두른 뒤로 기억이 흐릿하다는 그는 아이나르가 쓰러지자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죽었다고 생각해 일단 트렁크에 실은 뒤 차를 출발시켜 어찌해야 될지 고민했습니다. 수두르네스의 용암지대를 지나가던 그는 트렁크에서 아이나르를 꺼내 가파른 경사로에 있는 구덩이에 넣고 바위로 덮은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그는 몰랐지만 나중에 확인 결과 구덩이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이나르는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우선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이나르의 짐을 챙겨 인근 산업지역에 버렸고 가게로 가 자긴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세차한 뒤 다른 이들의 눈을 피해 인근 호텔 주차장에 버렸죠. 그의 안내를 통해 용암지대에서 사망한 아이나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망치로 2번 공격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시 결과 4번의 큰 충격이 머리에 가해졌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중 3번은 즉시 의식을 잃게 할 정도의 강력한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증언 내내 자기가 했던 일이 드문드문 기억난다고 하자 검찰은 약물 검사를 요청했고 예상대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치료까지 받으며 약물 중독을 이겨냈다고 생각했지만 어느새 그는 다시 약에 손을 댔던 것입니다. 2001년에 열린 재판에서 그는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범행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자기가 한 일이긴 하지만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자기가 아이나르의 권유로 다시 약에 중독됐고 그 역시 약을 자주 했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하지만 아이나르의 혈액에서는 약물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2001년 5월 29일 재판부는 아틀리에게 16년의 징역을 선고했고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과 함께 변호사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아이나르의 가족에게 어떠한 사과의 말도 하지 않았던 그였지만 9년 뒤 가석방됐고 2018년에는 변호사 자격까지 회복됐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의 사회적 지위를 회복해주는 회복된 명예라는 법적 절차를 밟은 지 2년 만에 말이죠. 논란이 많은 법적 절차까지 이용해 사회적 지위를 회복하며 원래 자신의 삶으로 돌아온 아틀리. 끝까지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지 않았던 그가 못다한 죗값을 받는 날이 오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